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누군가는 꿈에서 다시 만난 사람 때문에 인생의 오래된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밤중 꿈속에서 뱀에 감긴 채 나타난 남편을 본 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새벽 똑같은 시간에 무덤 옆에 나타난 그 무언가.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살아낸 한 사람의 진심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했던 순간이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이순옥 할머니는 이상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던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창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요. 그 꿈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선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어딘지 음산하고 안개가 자욱했죠. 남편이 누워있는 묘 앞에 이르자 묘비 옆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의 커다란 뱀이었고 그 몸통은 인간 하나를 감싸듯 다리를 틀고 있었어요. 눈을 들어 바라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뱀에 감긴 존재는 바로 죽은 남편 김종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려는 듯한 그의 모습에 할머니가 손을 뻗는 순간 그 뱀은 혀를 날름이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고 그제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숨을 돌리며 일어선 이순옥 할머니는 새벽에 찬 공기를 마주하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이며 움직이고 있었지요. 꿈이란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눕고 싶지 않아 그녀는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머그잔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혼잣말을 했습니다. 종태 영감, 무슨 말을 하려던 거요? 하루가 길게 흘렀습니다. 정오 무렵 도시에서 아들 영환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순옥은 별일 없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그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말하려는 영감의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에 할머니는 단단히 옷을 여미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선산으로 향한 것이었죠. 두 손에는 작은 등과 간단한 제사 음식이 담긴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새벽 안개는 땅을 타고 흘러내려왔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 그녀의 고무신을 적셨습니다. 숨이 차오를 무렵 드디어 남편의 묘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 나왔소. 할 말이 있다면 이젠 말해주시오. 네, 들을 준비가 됐소. 바람이 살짝 불며 묘비 뒤편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제사 음식을 차리며 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인지 봉분 뒤편에 흙이 조금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다시금 스르르 기어나오는 그림자가 있었지요. 그것은 또다시 뱀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것과 너무도 흡사한 모양과 크기였기에 할머니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뱀은 그녀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이순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째서 자꾸 나타나는 것이오? 혹시 당신인가? 아니면 무슨 말을 전하려는 거요? 뱀은 할머니의 말에 반응이라도 하듯 머리를 살짝 숙이더니 봉분 뒤편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봉분 가장자리를 몇 번 두드리듯 꼬리로 톡톡 쳤습니다. 그곳 어딘가를 가리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꺼내 그 자리를 비추었습니다. 흙이 무너져 움푹 꺼진 자리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뱀은 한 바퀴 더 묘를 돈 뒤 사라졌고 그녀는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묘를 조성하던 해, 풍수쟁이가 이상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는 명당이지만 땅 밑에 예전 무언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섬뜩했습니다. 묘소에서 내려오는 길. 이순옥 할머니의 손은 차가워져 있었고 등 뒤로는 뱀이 사라진 자리에 냉기가 따라붙는 듯 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전화를 들고 오랜 친구 이상민 씨를 불렀습니다. 3살 아래인 이상민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둘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고집도 세고 입도 거칠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믿음직한 인물이었지요. 이상민은 전화를 받자마자 할머니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새벽에 무덤에서 뱀을 또 봤다고요? 예, 이번에는 더 컸어요. 그리고 구멍도 더 벌어져 있었고요. 그냥 무덤 뒤에 물 빠진 자리가 아니겠소? 아닌 것 같아요. 꼭 뭔가 안에서 꿈틀거리듯이 퍼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상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랑 같이 다시 가봅시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다시 선산을 찾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은 가늘고도 따뜻했지만 묘소를 향하는 그 길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봉분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더 깊어졌죠? 이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쪼그려 앉아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구멍 안쪽은 어제보다 더 벌어져 있었고 흙더미 사이에는 뭔가 단단한 표면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거 돌인가? 뭔가 딱딱하긴 한데 자연석 같진 않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구덩이 근처를 정리하자 안쪽에 움푹 들어간 틈 사이로 고운 비단 조각 같은 것이 흙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장갑을 끼고 그것을 살살 들어 올렸습니다. 반쯤 썩은 비단과 함께 나온 것은 오래된 목재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양각으로 찍힌 무늬. 정하동 정씨. 이상민이 눈썹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씨라면 김씨 묘인데 왜 여기에 정씨 이름이? 그 말을 들은 이순옥 할머니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옛날에 들은 적 있어요. 이 근처에 정씨 집안 무덤이 있었다고. 조선 말기 양반가라는데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흔적이 사라졌다고 했죠. 이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소. 그냥 놔두면 무너지기만 할 게 아니오. 안에 뭐가 있든 이제 곧 겉으로 드러날 거요. 두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 무겁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뒤엉켜 있었지요. 이순옥 할머니는 점점 명확해지는 예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왜 꿈에서 뱀에 감겨 나타났는지,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무언가 꼭 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책장 깊은 곳에서 30년도 더 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김종태가 생전에 잠깐씩 적어놓았던 메모들이 보관되어 있던 노트였습니다. 어린 손자들 사진 뒤에 숨겨두었던 노트 속에서 할머니는 풍수쟁이라는 단어가 적힌 몇 줄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1988년 5월 13일. 선산자리 뒤편 땅이 이상하다고 함. 조심하라 했지만 어머니가 고집 부리셔서 그냥 묻기로 함. 그날 밤 뱀이 마당에 들어온 일. 흰 무늬가 유독 선명했음.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셨다.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그 밑줄을 따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남편도 그때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냥 묻어두고 잊은 줄 알았는데 이젠 그가 나에게 말하고 싶은 거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속을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마지막엔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던 거겠죠.
다음 날 할머니는 아들 김영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그에게 그냥은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야 했습니다. 영화야, 집에 좀 들를 수 있겠니? 할 말이 있다. 영화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시네요. 그래,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와서 얘기하자꾸나.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다시 선산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는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남편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뱀이 마당에 들어온 일. 그 문장은 마치 이번 새벽과 그대로 겹쳐져 그녀의 등을 서늘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김영환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곧장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법무법인에 다니는 그는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의 말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뭐 별일이야 있겠냐며 웃으며 넘겼을 말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이순옥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아들을 안채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오래된 노트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지요. 이거 내 아버지가 생전에 썼던 거다. 그날 새벽 꿈을 꿨는데 그 사람, 종태가 뱀에 감겨서 날 보고 있었어. 그게 그냥 꿈이 아니더구나. 영화는 노트의 글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풍수쟁이, 묘 뒤편, 흰뱀, 그리고 조상의 모습. 낡은 노트의 손글씨는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지만 그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묘를 썼던 날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었지.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떠났을 때였어. 묘자리를 찾느라 풍수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지. 땅 밑에 오래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근데 그때는 내 할머니가 강하게 밀어붙였어. 그 자리가 명당이니 무조건 거기다 묻자고. 묘를 쓴 날 밤 마당에 뱀이 들어왔다. 아버지도 그걸 봤다고 노트에 썼더라. 나는 그때 그냥 징조련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던 것 같아. 영화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모든 걸 증거로 볼 순 없지만 하나의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뱀, 무너지는 봉분, 그리고 안에서 발견된 정씨라는 이름. 어머니, 혹시 정씨 집안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세요? 이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종종 하던 이야기였지. 이 동네 근처에 정씨 대감이 살았고 부자였는데 해방 무렵부터 흔적이 사라졌다고. 무덤이 있었다는 말도 들은 적 있어. 아마 지금 우리 선산 언저리였을 거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묘 아래 정씨 가문의 무덤이 남아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영화는 노트와 뱀의 행동, 그리고 땅속에서 발견된 이상한 구조물을 하나로 연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문화재청에 연락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뭔가 묻혀 있다면 발굴 허가도 필요하고요.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순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빠뜨렸던 조각을 되짚는 듯 했습니다. 그 뱀이 그저 나타났던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 봉분 뒤에 구멍 근처였지. 그리고 마지막엔 소나무 아래, 거기 돌비석이 반쯤 묻혀 있었어. 무늬가 희미했지만 분명 뭔가가 새겨져 있었어. 그 말을 들은 영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 자리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일단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드릴게요. 문화재청에 있는 선배한테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질 구조나 안전성 문제도 있으니까 토목 쪽 전문가도 불러야 해요. 그날 오후 영화는 바쁘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의 부탁에 문화재청 소속의 박민수 박사와 토목공학 교수,
최진호 박사 그리고 지질조사 전문가가 함께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들은 선산에 모였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전문가들 앞에서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당에 뱀이 3번이나 나타난 이야기부터 남편의 노트, 그리고 뱀이 꼬리로 가리켰던 위치까지. 박민수 박사는 돌비석을 직접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이전의 비석입니다. 재질과 양각 문양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것으로 보이네요. 한자 중에 정씨, 세장지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세장지란 무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자리는 하동 정씨 집안의 묘소였던 것이죠. 최진호 박사는 구덩이 가장자리의 붕괴 상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에 큰 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흙이 안에서부터 밀려나온 흔적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지질 레이더 탐지기가 돌려졌습니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종태 씨의 관 아래 깊이 약 2m 지점에 더 크고 넓은 형태의 또 다른 관이 존재한다는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두 겹의 무덤. 위는 현대식, 아래는 조선 후기 양반가의 형식. 박민수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종종 있습니다. 과거의 무덤 위에 후대가 모르고 새 무덤을 쓰는 경우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발굴 여부와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후손이 있다면 그들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왜 꿈에서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묻으려 했고 자신은 그것을 덮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은 어쩌면 그가 다시 한번 입을 열고자 한 방식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발굴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환의 주도 아래 문화재청과 지질 전문가들이 정식 절차에 따라 발굴 허가를 신청했고 선산 주변은 임시 출입 통제 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아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모든 과정을 침착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일주일간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봉분 뒤편에 붕괴된 구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 구조물을 설치하고 구멍 가장자리를 넓히며 조금씩 흙을 걷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땅속에서 오래된 목관의 가장자리가 드러났습니다. 검게 바랜 나무는 한눈에도 수십 년을 넘긴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크기와 형태가 현대의 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조심스레 먼지를 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관은 조선 후기 양반가에서 쓰던 전통 장례 형식입니다. 나무 짜임, 철못의 위치, 그리고 장석 문양까지. 귀한 집안 사람인 건 분명해요. 이순옥은 묘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확신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종태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숨겨진 것이 이 무덤 아래 묻혀 있었던 것이죠. 박사는 더 조심스럽게 관의 덮개를 살펴보다 그 위에 얹힌 낡은 명정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비단에 쌓인 그것은 이미 많이 훼손돼 있었지만 일부 글자는 여전히 판독이 가능했습니다. 정씨 정선공파, 휘재원, 기해년 기일. 박민수 박사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름은 정재원. 사망 연도는 1899년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정선공파라면 조선 중기의 학자 계열에서 내려오는 꽤 명문 집안이지요. 이름을 들은 순간 이순옥은 낯익은 듯한 느낌의 한 손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의 노인들이 가끔 중얼거리듯 이야기하던 이름. 정재원 대감. 잠시 후 발굴이 조금 더 진행되며 관의 가장자리에 얹힌 목판 2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잭이었고
또 하나는 마치 서류를 넣는 나무 상자처럼 생긴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종이들이 줄지어 들어 있었고 곰팡이와 세월에 많이 훼손되어 있었지만 그중 몇 장은 내용이 또렷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건 유서 비슷한 문서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산과 서책, 도장을 이곳 선영 아래에 묻노라. 후손들 중 명이 닿는 자가 있다면 이를 열어 세상의 부정함을 밝히고 정씨 가문의 바른 이름을 되찾기를 바라노라.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지닌 은닉이었던 셈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질 전문가가 흙 속에서 조그만 금속 상자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인장, 즉 인주에 찍는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여 보존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정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이 인장은 단순한 개인 도장이 아니라 문중 전체를 대표하는 종친 인장이었습니다. 이순옥은 그 순간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인장은 단순한 유물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이 무덤을 이곳에 만든 진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무덤은 감추려는 장소가 아니라 언젠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발견되기를 바랐던 곳이었습니다. 김영환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몰랐을 리 없어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걸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혹시 어머니에게 위험이 갈까봐. 이순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지. 무뚝뚝하고 말없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나를 앞에 세우지 않았어. 이런 걸 품고 혼자 얼마나 무거웠을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의 발굴 작업이 끝나고 현장은 덮개로 임시 봉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록을 남기고 돌아갔고 할머니와 영화는 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론에 알려질 수도 있고 정씨 후손이 나타나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평생 품고 간 이야기니까. 난 그저 마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뿐이야. 이순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남기려 했던 마지막 말을 정면으로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발굴 작업은 조심스럽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남편 김종태 씨의 묘 아래에서 발견된 낡은 목관은 오랜 세월을 견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흙더미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작은 석함 하나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석함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바깥은 검게 빛바랜 돌로 덮여 있었다. 표면엔 누군가 손으로 새긴 듯한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며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바스라질 듯한 종이 다발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이 손을 대기도 전에 이순옥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눈을 감았다. 눈앞에 자꾸만 그날 새벽 꿈에서 본 남편의 모습이 겹쳐졌기 때문이었다. 뱀에 감긴 그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이 상자를 가리키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종이 다발은 대부분 빛에 발해 있었지만 그중 한 장은 비교적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자리에 남긴다. 이름도 기억도 말하지 못한 것들도. 누구든 이것을 발견한다면 나를 탓하지 말고 남겨진 마음만을 기억해 주기를. 박민수 박사가 낭독을 마치자 현장은 한동안 고요해졌다. 김영환은 옆에 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작은 나무 상자에서는 붉은 비단에 곱게 쌓인 인장이 하나 발견되었다. 표면은 닳아 있었지만 가운데에는 작은 꽃 문양과 함께 경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김영환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란 걸 느꼈다.
어머니, 이건 아버지가 일부러 남기신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묻힌 게 아니라요. 뭔가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늘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늘 이유가 있었죠. 나한텐 조용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분주했던 사람이라서 마지막에라도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박민수는 또 다른 종이 하나를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오래도록. 말은 못했지만 마음은 늘 그 사람 곁에 있었다. 김영화는 무릎 위에서 손을 모았다. 그 사람은 결국 아내인 어머니에게 남긴 고백을 이 방식으로 전한 것이다.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말없는 이해와 말없이 전한 마지막 편지였다. 그날 밤 이순옥은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날 발견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 가을밤 하늘이 가득 담겼다. 감나무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전하고 싶었던 그 말. 내가 들었어요. 이제는 놓아도 돼요. 그 이름도 그 말도 내가 안고 갈 테니까요. 며칠 후 발굴 작업은 조심스럽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남편 김종태 씨의 묘 아래에서 발견된 낡은 목관은 오랜 세월을 견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흙더미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작은 석함 하나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석함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바깥은 검게 빛바랜 돌로 덮여 있었다. 표면엔 누군가 손으로 새긴 듯한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며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바스라질 듯한 종이 다발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이 손을 대기도 전에 이순옥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눈을 감았다. 눈앞에 자꾸만 그날 새벽 꿈에서 본 남편의 모습이 겹쳐졌기 때문이었다. 뱀에 감긴 그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이 상자를 가리키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종이 다발은 대부분 빛에 발해 있었지만 그중 한 장은 비교적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자리에 남긴다. 이름도 기억도 말하지 못한 것들도. 누구든 이것을 발견한다면 나를 탓하지 말고 남겨진 마음만을 기억해 주기를. 박민수 박사가 낭독을 마치자 현장은 한동안 고요해졌다. 김영화는 옆에 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작은 나무 상자에서는 붉은 비단에 곱게 쌓인 인장이 하나 발견되었다. 표면은 닳아 있었지만 가운데에는 작은 꽃 문양과 함께 경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김영화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란 걸 느꼈다. 어머니, 이건 아버지가 일부러 남기신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묻힌 게 아니라요. 뭔가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늘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늘 이유가 있었죠. 나한텐 조용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분주했던 사람이라서 마지막에라도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박민수는 또 다른 종이 하나를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오래도록. 말은 못했지만 마음은 늘 그 사람 곁에 있었다. 김영화는 무릎 위에서 손을 모았다. 그 사람은 결국 아내인 어머니에게 남긴 고백을 이 방식으로 전한 것이다.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말없는 이해와 말없이 전한 마지막 편지였다. 그날 밤 이순옥은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날 발견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 가을밤 하늘이 가득 담겼다. 감나무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전하고 싶었던 그 말. 내가 들었어요. 이제는 놓아도 돼요. 그 이름도 그 말도 내가 안고 갈 테니까요. 며칠간 선사는 조용했다. 바람만이 봉분 위를 스쳐 지나갔고
이따금씩 감잎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발굴은 중단된 채 정리 중이었고 발견된 편지들과 물건은 문화재청 임시 보관소로 옮겨졌다. 그날 이후 이순옥은 말이 적어졌다. 식사도 예전처럼 챙겨 먹지 않았고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영화는 그런 어머니가 걱정스러웠지만 조심스럽게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좀 생각이 많을 뿐이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무겁고 오래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순옥은 단순히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함께 살아온 시간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되짚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선산에 올랐다. 달빛 아래 비탈길을 천천히 걸으며 봉분 앞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다. 손에는 작게 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남편이 남긴 편지 중 하나였다. 지켜보고 있었다. 말은 못했지만 마음은 늘 곁에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중얼거렸다. 왜 이제야 말해요? 그렇게 살았으면서 왜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바보같이. 그때였다. 봉분 뒤쪽 풀숲이 살짝 움직였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이어서 들려온 사각사각 소리에 이순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시 보았다. 뱀이었다. 그날 꿈에서 봤던 바로 그 뱀. 아니,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또렷했다. 뱀은 그녀를 해치려 들지 않았다. 그저 봉분 앞까지 다가와 몸을 길게 느리고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인사를 하는 듯 했다. 이순옥은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한참을 뱀과 마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에요. 또 전화로 온 거예요. 뱀은 미동 없이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방향을 틀더니 봉분 뒤쪽 아직 정리되지 않은 흙더미 위에서 몸을 한 바퀴 감았다가 풀었다. 그 자리는 아직 누구도 열어보지 않은 작은 공간이었다. 흙에 묻힌 채 남겨졌던 아주 낮고 얇은 석판이 있었다. 이순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더 있군요.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김영환에게 말을 꺼냈다. 선산에 다시 가봐야겠다. 그 뱀이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가리켰다. 영화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신념이라기보단 직감에 가까웠고 그런 직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시 찾은 선산에서 어머니가 말한 그 자리를 파보자 얕은 돌층 밑에서 작은 철제암 하나가 나왔다. 서랍장 서랍처럼 밀어 여는 형태였고 열리는 순간 낡은 종이 하나가 접힌 채 발견되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그 속에 있었다. 이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는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이름으로 당신과 함께한 건 후회하지 않았다. 이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요. 그 이름도 그 삶도 전부 나를 위한 것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가슴 안에 넣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경수. 내가 이제야 부르는 이름. 하지만 당신은 그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날 지켜보고 있었죠. 감나무 잎이 또 한 장 바람에 흩날리며 땅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문화재청 보존소로 옮겨졌던 문서들 가운데 일부가 정리돼 김영환에게 전달되었다. 함께 온 봉투 안에는 복원된 2장의 종이와 묵은 나무 상자에서 꺼낸 얇은 수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수첩은 시간이 많이 지나 바스라지기 직전이었지만 누군가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김영환은 마루에 앉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수첩을 건넸다. 이거 아버지 글씨 같아요. 어머니가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순옥은 아무 말 없이 수첩을 받았다. 손에 쥔 순간
문득 그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물건을 다시 만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수첩을 펼치자 첫 장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름은 나를 나로 살아가게도 했고 나를 숨게도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간단한 일기 형식의 기록이 이어졌다. 정경수. 그 이름은 내게 피처럼 흐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김종태로 살아야 했다. 이름을 바꾸면 마음도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평생 두 개의 문을 오가며 살았다. 하지만 그녀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나는 이름 없이도 존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묻지 않았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심을 남기고 싶었다. 정경수라는 이름도 당신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었다. 이순옥은 어느 순간부터 글씨를 읽지 않고 손끝으로만 글을 더듬고 있었다. 손끝은 사라진 사람의 온기를 찾아 헤매듯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그렇게 오래 살았구나. 두 이름 사이에서 말도 못하고. 이순옥은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눈가에는 눈물 한 줄이 고였지만 그건 슬픔보다는 해소에 가까웠다. 알지 못했던 그의 이름을 이제는 마음속에 품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도 얼마나 절절한 진심이었는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봉분 앞에 앉아 작은 돌 하나를 꺼냈다. 평소 김종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비석 옆에 손수 새긴 작은 표석을 하나 더 세우기 위함이었다. 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경수. 침묵으로 살아간 이름. 그리고 내 곁에 머문 이름. 김영환이 곁에서 물었다. 정말 이렇게 새기셔도 괜찮으세요? 이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누구를 위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남겨두는 거죠. 두 이름 모두 내 사람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감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 중얼거렸다. 이름이라는 건 누가 불러주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라지. 이제는 내가 부를게요. 경수 씨. 내가 사랑했던 이름. 그리고 이제 알게 된 당신의 진짜 이름. 밤하늘은 조용했고 감잎 한 장이 바람을 타고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잎을 손바닥에 감싸쥐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 기다리던 마지막 대답처럼 느껴졌다. 가을의 끝자락, 선산의 나뭇잎은 대부분 떨어지고 있었다. 공기는 서늘했지만 싸늘하지는 않았고 햇볕은 낮게 깔려 봉분 위에 부드러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다. 그날 이순옥은 혼자 선산에 올랐다. 김영환도 문화재청 사람들도 없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자리였다. 그녀는 혼자이기를 원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처럼 묵묵히 옆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작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주거나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쓰고 싶었을 뿐이었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수 씨. 나는 당신을 종태 씨라고 불렀고 당신은 평생 그 이름으로 내 곁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이름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당신이 있었다는 걸요. 그게 부끄럽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이제는 이해해요.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이 있었는지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전하려 한 거죠. 편지 한 장, 도장 하나, 오래된 수첩 몇 장에 담아서. 당신은 그렇게 살았고 나는 그렇게 옆에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고 알면서도 묻지 않았죠. 그게 우리 방식이었나 봐요. 이제 편히 가요. 그 이름도 내가 함께 안고 갈게요. 내 남편 김종태 씨. 그리고 정경수 씨. 나는 당신의 두 이름을 모두 사랑했어요. 그녀는 종이를 접어 작은 돌 아래 묻었다. 봉분 옆 작게 새겨둔 표석 옆에.
누군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이순옥은 더 이상 선산을 자주 찾지 않았다. 그 대신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마당에서 손수건에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김영환이 들러 근황을 물을 때면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잘 지낸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그 후로 다시는 뱀은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연이라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징조가 끝났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순옥은 안다. 그건 징조도 경고도 아니었다. 그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이제는 충분히 전해졌다는 신호였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소문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정씨 가문의 후손들은 작은 비석을 함께 세워주었고 김 씨와 정 씨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그 자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자리 잡았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깊고 조용하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이순옥은 감나무 아래에 마주 앉은 누군가와 대화하듯 말하곤 했다. 경수 씨, 올해 감이 참 달아요. 내년에도 또 같이 봐요. 그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아주 조용히 불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매일매일 찾아오는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들 함께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의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